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경의 빌립보서에 대한 두 편의 해설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전체를 조망하고 다른 하나는 그 서문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는 글이죠. 그렇죠.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당신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지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감옥에서 쓴 이 짧은 편지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이 감사 편지라는 포장지 아래에는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바로 그 지점이죠. 자, 그럼 그 포장지를 한번 같이 뜯어보죠. 보통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따뜻한 감사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은 지금 쇠사슬에 못 낀 죄수의 신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늘의 목표는 이 역설적인 상황 뒤에 숨겨진 배경,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바울의 진짜 속내를 추적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연 단순한 안보 편지였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미래를 건 고도의 전략 문서였을까요?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더 보태자면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당연히 한 통의 편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 권이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건 여러 통의 편지를 후대에 하나로 엮은 편집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 여러 개를 합친 거다. 네. 글을 읽다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부드럽게 감사 인사를 하다가 난데없이 누군가를 걔들이라고 부르면서 거칠게 비난하는 식으로요. 아하. 오늘 우리는 이 편지가 어디서 쓰였는지 추리하는 탐정 놀이부터 시작해서 편지 속 인물들이 맡은 역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바울이 궁극적으로 설계했던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우선 무대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가 있던 빌립보라는 도시는 대체 어떤 곳이었나요? 그냥 평범한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었죠. 자료에 따르면 빌립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 중요한 도시였군요. 네, 원래는 마케도니아의 오래된 도시였는데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위해 싸운 퇴역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요. 퇴역 군인들을요? 네, 완전히 새로운 로마식 도시로 재건했어요. 일종의 군사식민 도시였던 셈이죠. 아하.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자부심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미니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의 색채가 아주 강한 도시였어요. 자료에 있는 고대 도시 유적 사진을 보니까 정말 로마 스타일의 원형극장이나 광장 같은 시설들이 눈에 띄네요. 그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였죠? 그런 로마의 심장부 같은 곳에 바울이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군요. 그 시작도 좀 극적이지 않았나요? 자주색 옷감 장수인 리디아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리디아는 단순한 옷감 장수가 아니라 당시 최고급 사치품이었던 자주색 옷감을 다루는 사업가.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아, 사업가였군요. 네. 그녀가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죠. 와.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시작부터 로마 문화의 중심에서 아주 유력한 현지인의 후원을 받으며 출발한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진 공동체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추리에 들어가 보죠.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다른 가능성들이 훨씬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면서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네요. 네.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썼는지는 이 편지 전체의 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크게 세 군데를 후보지로 보고 있어요. 세 군데요? 네. 첫 번째 용의자는 말씀하신 대로 로마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견해죠. 네. 편지의 가이사, 즉 황제의 집사람들이라든지 황제의 경호부대인 시위대 같은 표현이 나오니까 아, 로마에 있었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주 62년경으로 보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리 같은데요. 황제의 경호부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가 아니면 어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유력한 후보가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약점이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요? 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1200km가 넘어요. 와, 엄청나네요.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편지 한 통이 오가는데 빨라도 한두 달, 어쩌면 그 이상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긴밀하고 복잡한 소통이 오간 흔적이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그 소통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이렇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재정 지원을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그 돈을 들고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전달이죠. 그렇군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돼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어이구. 그가 아프다는 소식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전해집니다. 이게 두 번째 전달. 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다시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와. 세 번째 전달이죠.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와.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정보가 최소 서너 번은 왕복했네요. 그렇죠. 편지 한 번 보내는데 2달씩 걸리는 거리에서 저런 실시간에 가까운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로마가 아니라면 두 번째 후보지는 어디인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바울이 그곳 총독 관저에 약 2년간 갇혀 있었거든요. 주후 58년에서 60년 사이죠. 하지만 가이사랴 역시 빌립보와는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세 번째 후보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 에베소는 왜 유력한 거죠? 말씀드린 거리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가까워서요? 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빌립보와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배를 타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죠. 이 정도 거리라면 방금 말씀드린 그 복잡한 소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큰 고난을 겪었다는 암시들이 다른 편지들에도 나오거든요.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에베소에서 잠시 투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정말 탐정소설처럼 단서를 맞춰가는 느낌이네요. 사실 어디 감옥에 있었는지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편지의 긴급성이나 바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겠어요. 맞습니다. 로마에 있었다면 제국의 심장부에서 최후를 기다리는 비장함이, 에베소에 있었다면 아끼는 교회들과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장감이 더 느껴질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궁금증을 넘어서 편지를 읽는 우리가 바울의 상황에 얼마나 깊이 몰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에 대한 감사 표시였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그건 시작일 뿐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목적들이 숨어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네, 이 편지는 여러 겹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겹이요? 첫 번째 층은 물론 감사입니다. 4장 15-16절을 보면 다른 어떤 교회도 자신을 돕지 않았을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자신을 도왔다고 아주 각별한 고마움을 표현하죠.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층은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보고서인데 이게 아주 전략적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잘 됐다뇨? 덕분에 황제의 경호부대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다른 형제들은 저를 보고 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투옥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이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도구로 재해석해서 전달하는 거군요. 정말 대단한 위기관리 능력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목적은 뭐였을까요? 세 번째 층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어떻게요?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건면합니다. 실명을요? 네, 당시 빌립보 교회 리더십 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전체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리더들의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다니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고 본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내부 문제뿐 아니라 외부의 위협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고요? 네, 이게 네 번째 층인데 경고와 변증의 역할입니다. 3장에서 갑자기 편지의 톤이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다가 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저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라면서 굉장히 거친 언어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개들이라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유대교 율법, 특히 할례를 강요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아, 이 부분이 앞뒤 문맥과 너무 달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편지 결합설, 즉 다른 목적의 편지를 나중에 합친 게 아니냐는 주장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 보고, 중재, 경고, 정말 하나의 편지라고 보기에는 다양한 목적이 담겨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요? 네. 마지막 5번째 층은 인사발령 및 추천서의 기능입니다. 인사발령이요? 네.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곧 당신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또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가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훌륭하고 헌신적인 인물이었는지 길게 설명하면서 그의 권위를 단단히 세워집니다. 아하.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이 편지에 숨겨진 의도를 푸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바로 그거죠. 이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먼저 디모데는 빌립보서의 공동 발신인으로 바울과 함께 이름이 올라갈 만큼 위상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편지 처음에 이름이 같이 나오죠. 자료는 바울이 디모데를 단순히 믿음직한 조수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공식적인 후계자로 청 찍어두고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후계자로요? 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대신 가는 디모데는 곧 나 자신과 같다. 그는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그에게 이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아바타처럼 본사에서 파견하는 최고 권위자 같은 역할이었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직접 뽑아서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었고요. 역할이 좀 달랐겠네요. 네, 에바브로지도는 빌립보 공동체를 대표하는 현지 리더였습니다. 편지에서는 그를 빌립보 교인들의 사도, 즉 대표자이자 바울을 돕는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다가 그를 돕는 과정에서 병에 걸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이 그를 극준하게 칭찬하면서 이런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돌려보내는 것은 그의 헌신과 수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그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최고의 예우로 화답하는 아주 중요한 외교적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추리부터 감사와 경고, 내부 갈등 중재, 그리고 핵심 인물 추천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네, 단순히 안부를 묻는 편지를 넘어선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뭔가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 리더십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리더십의 전환. 이게 이 편지에 숨겨둔 진짜 목적이자 바울의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전환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초기 교회는 바울 자신이나 편지에서 갈등을 겪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창립자 세대의 리더들이 이끌었습니다. 네. 일종의 스타트업 같은 구도였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언제까지나 교회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카리스마에만 의존하는 리더십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는 보다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직무 중심의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재 중에도 혹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교회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을 이겨내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 후계자 디모데를 파송해서 질서를 잡게 하고
현지 교회에서 신임이 두터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인물의 권위를 강화시켜줌으로써 교회가 외부의 리더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거죠. 와, 이것이 바로 이 짧은 감사 편지 안에 담긴 바울의 매우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따뜻한 감사와 안부라는 포장지 안에 교회의 100년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담아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빌립보서라는 짧은 편지 한 통에 얼마나 많은 층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감옥에 갇힌 한 지도자의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거짓 가르침에 맞서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조를 세우려는 치밀한 계획이 담긴 전략 문서였죠. 맞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당연하게 한 권으로 읽는 이 편지가 사실은 여러 편지의 편집본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학문적 가설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힘을 얻는 구절 중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 겁니다. 아, 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긍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 고백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맥락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갈등과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을 바울의 상황 말입니다. 아,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과연 나는 슈퍼맨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며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내겠다는 처절한 인내와 신앙의 고백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